쓰나미가 저기로.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예, 자, 2011년에 있었던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인데요. 다들 뉴스로 봤던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는 예. 딱 2011년에 대학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제일 가까운 일본으로 여행 가자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지진이 터진 거예요. 저는 저희가 SM타운이었는지 아니면 저희 슈즈 콘서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자다가 새벽 한 3, 4시쯤에 다 복도로 뛰어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요?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여기 무슨 일이 났구나. 저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방에서 뛰쳐나왔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21세기 최악의 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요. 이때 방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약 170개 분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여파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전이 있던 후쿠시마현의 그 수십 킬로미터 반경이 방사능 물질로 광범위하게 오염되었고, 그러니까 원전 폭발의 영향은 일본에서만 그치지 않았고요. 우리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이 방사능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1986년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손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야 아니면 현재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재 모습. 86년도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아, 붉은 숲 들어본 것 같아요. 폐허가 됐네요, 완전. 이제 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마을에 저게 상징이 돼버렸네요. 방독면과 저 바이오 마크가 체르노빌이라는 그 명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 그 키예프에 그 전력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발전소였는데요. 1978년에 그 완공된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1호, 2호, 3호, 4호 총 그 4대의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었고요. 폭발 당시인 1986년에는 그 5호, 6호가 새로 건설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발이 일어났던 4호기는 그러니까 불과 그 3년 전에 완공됐던 아주 새 원자로였죠. 얼마 안 된 거였구나. 예. 그런데 이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난 비극의 시간은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4분경입니다. 그 새로 된 반응로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원자로에서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이 갈갈이 찢겨나갔거든요. 그래서 원자로 중심부의 그 노심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노심 안에는 무려 200여 톤의 우라늄 핵 연료가 들어 있었는데 방사능이 이 체르노빌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사님께서 핵공학을 연구하시는 네네. 입장에서 볼 때 저 당시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원자력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일어난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입니다. 왜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뭐 원자력 발전소 사고들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런 정도였지만 이거는 차로 치면 엔진이 파괴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방사선 물질들이 아주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저게 통상 처리되는데 반감기가 긴 것들은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아마 요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원전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그 비밀이 많이 있었어요. 이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사고를 알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선 인류가 원자력을 처음 활용하기 시작한 분야가 어디였을까요? 전기면은 과학 아니에요? 무기? 예, 무기. 핵폭탄? 예, 맞습니다. 바로 원자폭탄? 전쟁에서 사용된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20세기 초엽에 핵 에너지를 알게 되면서 핵을 그 무기로 만들게 되는데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죠. 맞아요.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 폭발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핵무기가 이때 세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죠.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예, 그래서 소련에서도 4년 뒤인 1949년에 그 소련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서로 경쟁적으로 핵폭탄 수를 이렇게 늘려나가는데요. 하지만 1950년에 이미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던 미국을 소련이 따라잡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소련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즉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1954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그 소련의 오브린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생겨나는데요. 이 오브린스크 원자력 발전소는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평화 진영이고, 반면에 미국은 핵으로 전쟁이라 한다면서 전쟁 진영이다, 전쟁광이다 이렇게 그 불렀죠. 홍보하기 좋았겠네. 아니, 박사님 그러면 이 핵폭탄 기술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은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기술입니다. 같아요? 예, 어차피 중성자로 우라늄을 갖다가 가격을 해서 거기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네. 거기서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동일한데 핵폭탄과 이제 핵발전의 차이점은 우라늄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제 중성자를 맞으면 핵분열하면서 네. 거의 뭐 1억 분의 1, 10억 분의 1초 동안에 그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산을 하면서 네. 폭발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되는 거고, 원자력 발전은 좀 지연시키는 것들을 넣어서 이 반응의 시간들을 좀 늦추고 희석시켜 가지고 조금씩 타도록 만들었다는 게 개념이 원자력 발전이죠. 동일한 기술이라는 거는 그 원자력 발전이 잘못되면 핵폭탄급이라는 거네요? 그게 이제 체르노빌에서 보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체르노빌이 뭐 핵폭발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핵폭발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게 저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련은 그 매우 그 실리적인 이유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력 생산은 러시아 혁명 당시부터 그 러시아 혁명 정부 그리고 소련의 최우선 정책 과제였죠. 그런데 그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석탄이 있는 탄광이 이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화력 발전소로 옮기는데 돈이 많이 들고 요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는 그 초기 건설 비용은 좀 비싸도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아주 오래도록 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자로 하나가 수도 절반을 밝힐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성비가 진짜 좋네요. 예, 그래서 당시 많이 쓰이던 석탄보다 훨씬 더 그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것은 소련의 절대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소련은 1954년 세계 최초의 원전을 시작해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리아빈스크, 레닌그라드, 쿠르스크, 스몰렌스크, 코스트로마, 노보보르네슈 이런 여러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됐죠. 여기서 보시면 러시아 말로 그러니까 왼쪽에 атом работает на мир, на коммунизм. 원자력은 평화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라는 거고 오른쪽에 과학자 그림. слава советской науке. 소련 과학이 영광으로 이라는 구호고요. 약간 국민을 위해서 원자력이 일한다라는 식의 홍보를 많이 하고 저 포스터는 옛날 우리 막 출산 장려 정책 할 때도 포스터 많이 했잖아요.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련은 당에서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초과 달성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문제점 첫 번째는 바로 무리한 원전 건설 일정이었습니다. 1977년 12월에 1호 원자로가 완공된 이후로 1978년 12월 2호기, 1981년 12월 3호기, 1983년 12월 4호기가 완공됩니다. 체르노빌 1, 2, 3, 4호기가 모두 12월에 완공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과급 받기 위해서. 성과급을 외국어로 하면 인센티브. 보너스 맞습니다. 연말에 받는 보너스. 그러니까 12월까지 목표를 세워놨고 연말까지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면 이게 보너스를 받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건설을 마치려고 기를 쓰게 됐던 것이죠. 혈안이 됐구나.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있고 뭔가를 자꾸 막 빠뜨려야 될 텐데요. 실험이라든가 안전 테스트를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중요한 어떤 검사들이 있고 안전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생략합니다. 안전 검사를 안 했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상부에서 완공 일자를 정해줬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원전을 만든 사람들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당에게서 칭찬을 받고요. 또 이 원자력 발전소의 소장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발전소장 부리하노프, 발전소 부소장 겸 수석 엔지니어 포민, 그리고 부수석 엔지니어 야틀로프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최고 지도부를 형성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빠뜨리는 안전 테스트가 나중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치명적인 단초가 되죠. 그게 원인이었구나. 기본적으로 원자로는 핵 연료가 분열할 때 나오는 엄청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생산에 쓰이는 원자로는 자동차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디젤 엔진, 하이브리드 엔진 등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런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쓰이는 원자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소련은 RBMK를 개발했습니다. 예. 이게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RBMK 원자력 발전소의 아주 심플한 구조도입니다. 이쪽 부분을 두 개로 딱 찢겠습니다. 찢어가지고
이쪽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나무를 떼든 석탄을 떼든 기름을 떼든 원자력이든 다 똑같습니다. 뜨거운 전기가 나가서 터빈을 돌려서 터빈 뒤에 발전기가 몰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 앞에가 이제 보일러이냐 원자로이냐 화로이냐 그런 차이뿐이죠. 근데 일단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해결료가 이렇게 꽂혀가 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이런 해결료 다발들이 한 400~500개가 꽂혀가 있어요. 요거 대부분 다 여기 하나가 이런 해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이에 해결료 봉들이 계속 들어가 있겠죠. 해결료들이 들어있는데 요 들어있는 이 전체를 요 덩어리 져서 노심, 원자로라고 이야기해요. 원자로의 중심 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핵분열이 더 일어나고 이 뜨거워지면 원자로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식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진 해결료를 식히는 물이 있었죠. 이걸 이제 냉각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제어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어봉이 뭐냐면은 아까 핵 분열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핵반응. 핵반응은 중성자가 때려서 핵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제어봉이라는 것들은 해결료 부근에 있으면서 이 중성자를 잡아먹어 버려요. 중성자를 없애버리니까 핵반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제어봉을 해결료 부근에 가져오면 반응이 줄어들어서 출력이 줄어들고 멀리 떨어뜨리면은 잡아먹는 게 없으니까 확 증가하겠죠. 출력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RBNK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여기 회색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흑연. 예, 흑연이었죠. 이게 뭐냐면 감속제라는 건데 이 감속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핵분열이 일어나면은 두 개의 중성자가 생기거든요. 이 중성자들이 다음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중성자가 생기는 대로 들어가면은 핵 반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너무 속도가 높아서. 아, 그 속도를 줄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감속이죠.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잖아요. 감속. 무조건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고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맞춰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RBNK 같은 경우에는 흑연이 사용됐습니다. 저 설계도면을 보니까 감속제와 제어봉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냉각수는 뜨거운 걸 식히는 데 중요한 거고요. 감속제랑 제어봉은 핵 반응을 갖다가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 원자로에는 그 치명적인 설계상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물을 감속제로 쓰는 원자로보다 흑연을 감속제로 쓰는 RBMK는 그 다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정전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냉각수가 뜨거워지면 핵분열이 멈추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너무 거대한 크기로 지었기 때문에 제어봉으로 내부의 섬세한 컨트롤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물을 감속제로 쓰는 원자로가 많이 쓰이죠. 근데 소련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물이 아닌 흑연을 감속제로 쓰는 원자로 RBMK를 쓰게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방식의 이 원자로를 더 사용했을까요? 예.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측면도 또 있고요. 애초에 그 RBMK 원자로의 개발 목적이 그 전력 생산이 아니라 핵폭탄을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핵 경쟁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원자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더 경제적이었고요. 그리고 흑연을 감속제로 쓰는 RBMK는 거대한 규모로 무한대로 건축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었죠. 가성비가 뛰어났고요. 그래서 소련은 차츰차츰 RBMK 원자로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설계상 위험성을 가진 원자로를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했으니 소련 곳곳에서 원자력 사고가 아주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됩니다. 체르노빌 전에도 사고가 여러 번 그렇죠. 있었어요? 예. 하지만 그 소련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전에 있었던 자잘한 그 사고들을 알리지 않았어요.